자, 이 강좌는 기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요. 일반 생물학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생물학 정도를 가지고 생물 전체를 한번 훑어주고, 저도 생물학 전공이잖아요. 저도 대학 나와서 알아요. 대학 나온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었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1학년 때 거야 뭐 선생님도 놀고 우리도 놀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때 학제는 이제 2학년 때 분류, 3학년 때 생리학, 이제 4학년 때 유전학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세포학을 배웠다. 그래서 열심히 막 배웠죠. 근데 막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보고 답안지 쓸 때 반 날아가고, 문 닫고 나올 때 3분 또 그 반이 날아가고,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 떨고, 그러다가 다시 반 날아가고, 이제 머리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죠. 그 다음을 채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 전체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했으면 그때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지금도 가끔 저희 어머니는 야, 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집에 전공 서적이 종류별로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리학만 하더라도 보통 생물학과 분들은 이제 에커트의 동물 생리학을 가장 많이 보시는데요, 생물학과 책은. 근데 사실 일반 생물학에서도 생리학 분야는 거의 예제가 인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쪽 일도 했어서 해서 인간과 관련되는 건 이제 인체 생리학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6종류를 갖고 있어요. 출판사별로.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이요. 일반 생물학도 출판사별로 5종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여하튼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것이 여러분들은 전공자라서 전공 수업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를 뭐 기본 이거보다는 일반, 제너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3월부터는 이제 전공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달별로 전공 분야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걸로 기획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1, 2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을 배웠다면 이런 내용들을 쭉 봤지요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일반 생물학을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교수님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엔 좀 그랬죠. 왜냐하면 일반 생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은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분야가 다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 저도 분자생물 전공입니다만, 만약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하고 대학 강의만 했었다면 이렇게 많이 총괄적으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생물학 하나만 파고 들어가고, 분자생물학을 했을 때도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는 마늘 연구도 했었고 사람 연구에서 암 연구도 했었고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가다 보니까 다양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점점점 사실은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돌석사의 석자고 열불박자의 박사라고 그러니까 전체 분야는 얇아지면서 자기 하는 분야만 깊어진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주면 전공 공부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을 좀 잘 잡아봅시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일반 생물학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1장 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랑 강의하기에는, 뭐 이거 다 고수들인데, 고수들 앞에서 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구조와 기능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본 거죠.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생물을 구성하는 화학 분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마크로한 세계까지 이렇게 쭉 봐도요, 구조와 기능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화면을 띄워놓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학원 사정상 화면을 띄워놓지 못했는데 한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 띄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어떤 거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 그죠? 근데 오늘 다 써야 되겠는데요. 근데 원래 다 써요, 저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글을 읽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야 돼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제목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세포의 연구라는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뭐 구조와 기능 한다면서 갑자기 뭐예요? 그러면
세포가 뭐예요?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포가 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봅시다. 특히 전공자라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걸 밝혀냈고 여러분들 그거 은근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에 연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연구 결과가 쌓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역사를 보다 보면 아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던 배경은 사실은 환원주의라는 연구 전략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보다는 아마 교육 쪽에서 낼걸요. 저는 이제 지식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생물 분야로 하면 할 거고 요런 건 좀 관심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세포가 연구가 된 배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의 정의보다도 일단 연구 배경, 바로 연구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방법이 크게 환원주의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덕티니즘, 그래서 리덕셔니즘이죠.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 환원,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이 근본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이 있었죠. 뭐 바위돌, 돌덩이, 뭐 모래알, 뭐 흙, 뭐 이렇게 쪼개가서 들어가는 것들은 물질의 세계부터 먼저 출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생물 세계는요, 화학의 발전 그리고 물리학의 발전이 같이 들어가면서 생물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 전에 하나가 이제 화학 세계였는데, 뭐 물질 세계죠.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근원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쪼개고 가서 간 게 원자예요. 그리고 물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는 원소고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해요. 생활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지구에 물질의 종류가 약 95종 정도 있다라고 보죠. 원자 번호가 100번이 넘어가는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건데, 약 95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다르단 말, 이름을 다르게 붙였으니까, 근데 그들을 근본으로 돌아갔더니, 원자에서는 기본 요소가 다 같더라는 거죠. 즉, 원자핵에 전자가 있다라는 그런 구성 요소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단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지구에 생물이 약 1억 종이 있어요. 대략. 종류로 봤을 때. 근데 그 1억 종의 생물들을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 1억 종이 지금 사실 다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다 다른 걸까?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개체를 환원주의의 예제죠. 이제 저는 필기 안 돼 있는 건 얘기해요. 이거 필기 없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에 없는 건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환원주의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단순한 구성 요소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표 예제를 동물을 들어볼까요? 동물 개체죠, 개체. 동물 하나하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고, 강아지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봤지요. 다 달라요. 다른 모양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본 거죠. 사실은 그 해부학적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갈라서 보기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달랐는데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심장은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심장 구조가 위구조도 다 똑같아, 거의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뭐야? 우리도 심장 있고 강아지도 심장 있고 똑같네. 그리고 구조도 똑같아. 방이 4개야.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는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것도 다른 동물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들은 동물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고양이, 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관이라고 하죠. 해부학적 독립단위. 그게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창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생물 1장을 하는 거지. 그죠? 기관은 해부학적 독립단위예요. 그리고 이 해부학적인 독립단위로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죠? 이 기관의
이 해부학적 구조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말을 하고도 이게 해설을 좀 해줘야 돼. 그죠?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팔다리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장기관도 그래도 간, 이자, 쓸개, 위, 소장, 대장, 뭐 신장, 방광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독립적 단위, 예, 그거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더 근본으로 가보자. 더 근본으로. 그래서 위를 꺼내가지고 위를 자른 거죠. 횡단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횡단 부분을 잘라서 본 거죠. 이렇게 횡단 부분을 잘라서 봤더니 여러 세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층이 아니라 어떤 그렇지 뭐 사실 세포의 모임이었죠. 그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은 눈으로 안 보이는 단위예요. 그 차이예요. 해부학적 구조는 눈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직은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거야 여러분들 맨날 책으로 봐서 그래요. 그림으로 봐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세포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조직이 세포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세포라는 것 자체가. 근데요. 조직의 기본 형태가 뭐냐면 세포를 이렇게 한 줄로 끼운다고요. 네, 그럼 이 폭이 작은데 이게 길어져 봤자 보이겠냐고. 안 보여요. 조직은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현미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현미경이 발달되면서부터 이제 조직을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직이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근데 모양이 같아요. 지금은 모양이에요. 모양이 같고 모양이 유사한 세포의 집단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세포를 안 다음에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이렇게 좀 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죠. 그 방을 나중에 세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 조직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상피, 결합, 신경, 근육. 우리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요. 저는 이제 배운다고 안 해. 여러분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라 전 복습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복습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했어요 그거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워낙 전공자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래서 상피, 결합, 신경, 근육이라는 그런 네 개의 종류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만 하더라도요. 세포의 모양이 270종류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사람 270종. 저 이렇게 숫자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다 보면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뭐 좀 많이 아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하세요. 어디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숫자를 잘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량적으로 보이고 말 그대로 진짜 똑똑해 보인다고요. 근데 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감을 잡을 때 도와주죠. 많다, 적다, 뭐가 많아요, 뭐가 적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A보다 B가 10배가 많아요. 10배.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 돌아가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이루는 세포의 숫자는 평균 60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잘 잡아드려야 되죠. 제가 왜 바로 사실 전공자들이니까 전공 수업을 할까 하다가 기본을 하느냐면 일반을 한번 해드릴까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러분들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들은 몰라 이렇게 쪼개서 강의를 하고 한 분한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잡아드릴 게 몇 개 있어요. 저도 대학 때 그게 아쉬웠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약속이 있어요, 은근히.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성인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아니고 아이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와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배아로 있을 때와 태아하고 신생아로 있을 때와 여러분들 다 달라요. 사람도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누구를 가지고 공부하실 거예요? 이 약속을 모르면 헷갈려요. 그래서 생물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운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가 동물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생물 개체를 서로 비교할 때는 무조건 성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사람이 어릴 때는, 사람이 태아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땐 약속 같은 거예요. 그냥 성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약속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확실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1단계로 나오는 시험 문제 형식도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 쉬운 것 같아도요. 있는 이가를 맞춰봐도 어떨 땐 단어가 아리까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명확한 단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이게 뭐게? 이건 좀 나아요. 근데 글로 읽다가 거기서 어떤 내용을 찾을 때는 가끔 아리까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는 건 이렇게 뭔가 우리들끼리 공유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성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생리라고 하는 현상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그게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성체 기준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성체는 약 6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수로 얘기하자면, 종류로 얘기하자면 270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종류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기준이 있어야죠.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분류를 좀 해요. 야,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하니? 그래서 분류를 한 게 조직이에요. 4대 조직. 그 세포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건 상피라 하자. 이런 건 결합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4종류를 묶어놨죠. 그리고 나서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세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지금 세포가 270종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 세포라는 걸 알았을까요? 세포가 뭘까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는 그걸 배워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포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마치 Hi,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투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뭐예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뭐예요? 그러면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그럼 생물은 뭔가요?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생물이에요. 뭔가 말을 한 듯 안 한 듯 정의를 얘기해 준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 들죠, 그죠? 그 이유가 구조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가 나오면 실체가 그려진다면 실체가. 그럼 그건 구분이 확실히 되잖아요. 세포는 생물의 가장 작은 단위면서 최소한 3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세포가 270종류로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은데 3개는 다 갖고 있더래요. 3개는 그게 뭐냐면 DNA, 리보솜, 세포막.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포라고 해요. 물론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는 동물 세포의 특이적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구조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제가 구조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쪼개보자. 계속 쪼개고 갔더니 생물의 가장, 그렇죠, 맞아. 구성적 최소 단위, 구조의 최소 단위로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더라. 그것을 작은 방처럼 생겼더라. 그래서 이름이 셀이라는 게 원래 감옥이라는 뜻도 있다며. 그냥 작은 방이었어요. 작은 방.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 DNA는 화학물질의 이름이죠. 예, DNA, 라이보솜,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효소 역할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라이보솜을 효소로 봐요. 그래서 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이보솜을 포함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로 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원으로. 그래서 이런 걸 환원주의라고 해요. 이랬을 때 이 환원주의로 얘기했을 때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작은 단위를 찾아서 연구를 해보는 것을 우리는 환원주의라 하죠. 그건 왜 그랬냐면 작은 단위에서는 좀 공통 구조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징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환원주의는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그래서 세포학이 발전을 해요. 한 1970년대쯤 되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모든 생물이 세포로 됐을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만 공부하면 생물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무엇을 얘기해 드렸냐면 세포막, DNA, 라이보솜 이런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세포막이 뭐예요? DNA는 뭐고? 모르니까요. 라이보솜은 또 뭔가요? 이거 다 화학물질들이에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집단.
그리고 얘는 생물 아니에요? 이건 생물 아니지. 생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지. 그래서 화학세계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우리가 물질이었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더 근원주의로 그러니까 근본을 가보다 보니까, 와, 결국 화학이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 물질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그러면 물질을 이해하고, 그 물질이라는 게 생화학 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DNA는 생화학 분자고, 세포막은 그런 생화학 분자에, 그러니까 생화학 분자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단어고, 유기분자라죠. 예. 그래서 유기분자나 유기분자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합체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물질을 다 배웠다고 해서 세포막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세포막을 이해했다고 해서 세포가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단위를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큰 단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즉 뭐냐? 제가 아무리 세포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조직의 특징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데없는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위 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생기는 걸 창발 효과라고 해요. Emergent proper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위 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단위에서는 그 작은 단위를 하위 단계라고 하는데 한자 쓴 거예요. 이게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 효과라고 한다고요. 이런 효과가 약간 뭐하고는 또 약간 비교가 되냐면 상승 효과하고는 시너제닉하고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두 개 다 있어요, 사실 이게. 이게 뭘까요? 그러면 상승 효과,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그랬지만 숫자를 쓰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생물 연구 방법도 결국은 과학적 탐구 방법이고 과학적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성적, 정량적. 그래서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쓰는 게 상승 효과예요. 이것도 생물의 독특한 특징이죠. 뭐냐면 생물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예요. 5 맞아? 5도 되고 더 많이도 되고요. 뭐죠? 우리 형님 내가 5 식구거든. 1 더하기 1 그죠? 우리 형님 내가 아들이 셋이거든. 5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2로 예측되는 걸 산술적 합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산술적 합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걸 상승 효과라 그래요. 그런데 창발 효과는 정성적 평가예요. 정성적 접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양이 더 많이 나타나요. 이게 아니라 못 봤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생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그러니까 생물이 하위 체계가 모여서 상위 단계를 이루어 갈 때마다 산술 효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 효과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렇게 너무 근본으로 돌아가서만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전체도 봐야지. 예, 그래서 홀리즘, 전체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전체주의를 안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고요. 처음엔 홀리즘을 했겠죠. 전체를 봤고 그냥 겉에만 봤죠, 겉에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환원주의로 돌아갔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전체를 봤어야 됐어. 우리가 너무 나무만 본 것 같아. 숲도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대로 돌아가면 발전이 없지. 약간 좀 세련되게 돌아가야죠. 왜냐면 예전에 전체주의 갖고는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걸 좀 기각하는 느낌을 들면서 환원주의로 가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기각시킨 거 그냥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진화론 배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구성체계라서 진화는 안 하는데 왜냐면 구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진화는 안 하는데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생물 전체에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해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진화론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생물이 자연스럽게 이 지구에서 생길 수 없다고 기각시켰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잖아 거기로. 근데 어떻게 돌아가? 기각시켰던 이론을. 그래서 화학 진화설 해서 말을 싹 바꿨지. 걔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갈 거예요. 전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좀 말을 세련되게 바꿔야 되겠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홀리즘에 약간 대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생물 처음을 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지. 생물학의 흐름은 그래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쪽으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사람인데, 야, 요즘 추세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대학 이름에도 요즘 이제 시스템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지만 생물학 시스템의 각 부분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뭐 이런 말을 써요. 그거는 시스템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엔 영어를 그냥 쓰더라. 그지? 시스템이 체계예요. 체계. 시스템 생물학이 등장했던 이유는 생물의 이러한 그 구성 단위를 시스템이라고 해요. 의 구성 체계인 시스템을 연구하는 건데요. 시스템, 그러니까 체계와 시스템과 그 각. 제가 또 이렇게 거기 있는 말을 또 좀 풀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각 단계 구성 단위 사이에 각 단계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뭐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면 이제는 말을 써야지.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개체를 좀 더 작은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하위 체계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걸 상위 체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물의 개체들은 결국 집합체들인데 그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세포의 집합체들인데 세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집합체인데 상하 구분이 있는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복잡하게, 그러니까 점점점 크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단위를 모아서 큰 단위를 또 큰 단위를 모아서 더 큰 단위를 묶어가는 그런 형식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하 구성 체계로가 구분이 되는 걸 얘기해요. 단위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건 엄청 생물이 만든 단어예요. 아세요? 체계는 생물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경영학에도 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다 구성체계가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도 학과, 단과대, 종합대학 이렇게 올라가고, 뭐 직장 다니면은 사원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요즘 뭐 부장이 다 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만. 뭐 그렇게 해서 뭐 임원직이 있고, 이렇게 구성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요. 1, 2단계가. 근데 이거를 사회가 넘어가면서 사회가 조금 이상하게 좀 변질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막 상위가 나는 위야, 넌 아래야 이런 형식이 들어가 보죠. 생물은 그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생물학에서는 그냥 작은 단위고 이게 점점 크게 묶여다는 단위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위가 좋아 이런 말은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그게 오해가 돼버린 거죠. 생물은 알아요. 뭘 아냐면 상위 체계가 얘가 하위 체계가 일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생물은. 이게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원이 일을 안 하면 사장이 돈을 못 버는 거라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사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생물은 알아요. 생물은. 그래서 상하 구분이 있지만 이거는 구성 단위로서의 체계지 상이 위대하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끊임없이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장 좀 센세이션했던 사람들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걸 피드백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지만 이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 여기서 지금 상호작용이 나왔잖아요. 그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체계 잡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체계를 잡죠. 예를 들자면 신호 전달도 체계가 있고 물질 대사도 체계가 있고 우리 몸의 모습도 체계가 있고 구성도. 그런 체계들 사이에 각각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독특했던 건 가장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결과가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피드백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 조절도 뭐 촉진도 있고 억제도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전체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하위 체계를 안다고, 그 하위 체계를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하위 체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전체랑을 운영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생물학으로 가면서 공부된 사례가 예를 들자면 물질대사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개체가 하는 물질 만들고 부시는 그런 과정들을 전체로 공부해요. 전체를.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체를 공부하고 공부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대량 분석, 하이스루프. 이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스라는 말을 쓰죠. 다른 쪽에서 매스미디어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하이스루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대세가 많은 구성 요소들을 찾아서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가 나오는지. 이거 나와. 금을 막 해가지고 점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많고 그 구성 요소의 상관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해서 그림으로 궤도를 그려놨을 거예요. 요즘 대세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세는 그렇게 대량 분석의 시대다라는 거죠. 어디다 쓸까? 여기서 있어요. 하이스루프. 대량 분석의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유전자가 있어요. 저는 제가 딱 아마 그 다리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분자생물학 1.5세대라고 하는데, 왜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온 분자생물 전공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약 1.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제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더라도 주로 단백질 연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유전자를 다루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저는 단백질 연구도 해보고 유전자 연구도 해봤는데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단백질 연구할 때는 콜드룸이라 그래요. 처음에 콜드 챔버, 좀 돈 있는 실험실 가면 콜드룸, 그러니까 4도씨 룸, 거기서 살아야 돼요. 상온에서 다루지를 못해요. 단백질이 좀 그러니까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DNA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DNA라는 걸 다룰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데 안 들어가서 연구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화물이다 보니까 제가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는 유전자 중심으로 연구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많은 정보들, 대량 분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한 거, 연구의 형태가 생물정보학이죠. 자, 이런 최근 성향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앞으로 뭐 전공 들어가면 이런 거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다면 훑어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생물정보학이라는 것은, 자료 분석이죠, 뭐. 그래서 많은 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물 연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할 때 약 2,000개의 유전자를 기본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2,000개에서 300개로 줄이긴 했지만 아무튼 2,000개 유전자를 가지고 A라는 암 환자, B라는 암 환자, C라는 암 환자가 이 2,000개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사람 하나당 2,000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당. 이전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 분석을 하는 시대가 됐던 거죠. 이 연구 결과가 다량이더라. 굉장히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연구 대상이 있죠. 뭐 유전자라던가 단백질이라던가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걸 high throughput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대량 분석의 시대가 됐다. 그러니 컴퓨터는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물정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의 현상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를 연구하게 된 배경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생물학의 연구 흐름을 좀 소개를 한번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이 세포만 배우면 사실은 다 생물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생명의 정의거든요. 생명의 정의가 세포로 되어 있다예요. 생물은 세포가 구성 단위잖아요. 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구성. 그런 다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들은.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점이라고 하거든요. 세포로 구성된 공통 특징을 갖는다. 말이 좀 안 풀리네. 공통 특징을 갖는다. 이 원래 개강은 좀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뭐라 했죠? 지구에 약 1억 종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략 1억 종 정도 있죠. 여기서 종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종이 몇 개예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게는요? 성게는 잘 모르죠. 뭐 초파리는요? 그러니까 초파리는 초파리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전공자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명사는 종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사로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종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의 이름이 아니죠. 종보다 좀 큰 분류 체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는 척하면서 지금 제가 생물에 대한 기본 체계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얘기하려면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생물을 잘 분류할 필요가 있죠. 분류가 생물의 기본이에요, 사실. 여하튼 그 생물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이 종은 우리가 이름을 형용사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을 멸종시켰죠. 우리가 멸종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이라고 하는 생물은 종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종명은, 그러니까 가끔 공부하다 또 까먹잖아. 그래서 성게 안에 보라성게, 붉은성게. 예,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로 이름을 붙인다고, 종은. 그래서 예쁜 선충. 안 예쁜 예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종의 이름은 형용사로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명사잖아. 명사는, 이게 좀 큰 생물을 좀 더 크게 분류한 분류군의 이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기본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약 1억 종이 넘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공통 특징이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 DNA를 갖고 있다라든가. 이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생체를 구성하는 구성분자는 공유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원주에서는 그걸 찾았죠. 공통점이라는 걸 찾았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1억 종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더라. 생물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기 위해서고 또 살아남는다라는 거에 이건 이제 진화론적인 접근인데요. 그거는 환경이 다양해서예요. 만약에 환경이 단순해지고 그러면 생물도 몇 종류 없을 거예요. 환경이랑 같이 가요.
환경이 다양하니까 생물도 다양하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지구의 환경이 좀 위태위태하죠. 예, 그러면서 다 비슷해지죠. 예, 그렇게 비슷해진다는 건 다른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지 우리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지구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양하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 세포로 되어 있다면서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다양성을 만든 요인은 세포의 종류가 또 좀 있어요. 세포의 종류가. 그래서 세포의 종류와 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준이 세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포를 타이틀로 달아서 서론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겨우 생물은 다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자, 수로 구분을 해보자면 단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짜리의 생물이지요. 이 단세포 생물에서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중등 교과서나 이런 거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제 학생들 교과서를 다 보는데 학생들이 다 생물은 조직, 기관 이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다세포 생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세포 생물만.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학생들이 교과서 딱 배우면 생물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라고요. 생물은 체계적이야. 생물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저거죠. 그 앞에 무슨 예제를 들어야 되냐면 동물하고 식물은 그래. 이게 나왔어야죠. 생물 전체를 통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밖에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자, 이 얘기죠. 제가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모델. 사람은 이 1억 종을 다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일반화하시지 마시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하나짜리라. 뭐 저런 거 없죠. 근데 다세포가 있는데요. 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어요. 다세포. 그냥 지금 이렇게 하자. 다세포는 그 세포가 이제 모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모이면 다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다세포 생물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진정한 다세포 생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진정한 다세포 생물을 기준으로 해야지 뭐. 진정한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역할 분담을 해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걸 다세포 생물이라고 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왜냐면 여러분들 세균도 모여 있어요, 사실은. 세균이 모여 있는 게 가장 대표 예제를 드려볼게요. 치아에 있는 플라그. 그 플라그가 세균층이에요. 일명 바이오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세균이 필름 얇게 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세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걸 다세포라고 하겠냐고. 간단해요. 그 플라그를 제가 양치를 해가지고 뽀개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 그게 양치의 목적이야. 걔네들이 모여있으면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니까 이제 흩어놓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흩어놨는데 걔가 뭐 괜찮게 살아. 별 문제 없이 또 살아서 또 늘어나. 이러면 이건 다세포 생물이 아니죠.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걸 뜯어놨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냈는데 그러면 혼자서 못 살더라고. 다세포의 정의입니다. 그냥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역할 분담을 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돼요. 다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긴 세포 집단이더라. 무리가 세포 집단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역할 분담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세포의 모양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핵세포라는 게 있고요. 진핵세포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또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면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정의요. 핵, 유무? 이건 이제 나중에 아이들 강의할 때 하시고. 핵막, 유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막이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핵이라고 하는 큰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죠. 예.
핵과 막성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또 복잡한 기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한 세포 소기관이 발달된 걸 진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나중에 두 개의 특징을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그 두 개의 특징은 가면서 하죠. 자, 이렇게 원핵과 진핵 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합만 하면 몇 가지가 생겨야 돼요?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핵세포이면서 단세포, 원핵세포이면서 다세포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생물의 다양성을,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좀 해줘야지. 그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이 만들어지냐고요? 뭐 요즘에는 6개라고도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5를 많이 좋아하죠. 5개를 좋아하죠. 근데 6개도 있기는 해 요즘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 분류 체계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분류 체계 여기까지는 또 우리 한번 해줘야지. 어디까지 갔노? 그래서 예제가 이걸 분류하는 예제가 원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세포다 이런 건데요. 원핵세포이면서 단세포로 구성된 개체, 그쵸? 생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생물 하나하나는 개체라 그래요. 오르가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개체의 구성 체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세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균이 뭐냐면 생물 그룹의 이름이야. 그죠? 그리고 아케이아라고 하는 고세균 그룹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고 안타깝게도 이들이 세포에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세포인데 그 세포의 종류가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정세균 세포 배우고 고세균 세포 배우고 이렇게 배울 거란 얘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강론이라 그러지. 강론처럼 지금 총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진핵세포이면서 단세포 개체가 있고 진핵세포이면서 다세포 개체가 있어요. 그죠? 제가 되도록이면 저는 사실 이 땡땡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써서 외워야지 뭐. 자, 진핵세포면서 단세포 생물을 프로티스트,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공부하다 보면 가장 밀려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죠. 사실은 테스트라고 하는 원생생물은. 그리고 진핵이면서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여기에 동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물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걸요. 그러니까 질문을 시작하면 뭐 왜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답변을 해야 돼. 동물이 뭐예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물론 당연히. 원래 동물의 정의는 아니말리아라고 하는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을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류군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생물을 생물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그 분류군의 이름이 일반 단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말리아에서 애니멀이 가고 플랜타에서 플랜트가 간 거예요. 그럼 정의 자체를 그렇게 가야지. 그거는 생물을 분류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동물이라고 하는 분류군들에 속하는 생물을 동물이라 그래. 그럼 동물계가 뭐예요? 아니면 나눈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나눈 기준이 뭐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은 세포부터도 달라요. 세포부터 달라요. 세포벽이 없는 유일한 세포예요. 세포벽이 없잖아, 얘가.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세포를 갖고 있다. 뭐 대단하죠, 얘네가.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생물들은 세균도, 식물도, 곰팡이도 다 세포벽이 있거든요. 세포벽이 신기하죠. 세포의 구조물이에요. 그 세포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보겠지만, 우리도 또 복습해보겠지만, 그 세포벽이 없다는 그 하나의 특징으로 동물이 생활하면서 갖춰가야 될 많은 추가적인 요건들이 필요했답니다. 세포벽의 역할은 안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항상 터져 죽는 거예요. 얘네는 아주 쉽게 터져 죽을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그래서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 세포벽이 있으면 물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도 이렇게 막 탁 터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는 물이 좀 꽉 차서 물이 밀다 보면 물이 미는 것만으로도 터져. 세포벽이 없어서. 그래서 동물은 물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발달을 시켜요. 세포 수준에서부터. 그런 특징을 잡아갈 수 있죠. 자, 식물이요?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을 얘기해요. 진액이면서 다스포 생물인데요. 식물 세포도 다르대요. 동물 세포 수준부터 달라요. 엽록체로 끝났잖아. 엽록체로. 그죠? 그 세포 서기관은 식물만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식물의 뿌리세포가 엽록체가 발달이 됐을까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누가 식물을 얘기하는데 식물이 엽록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난리 나지.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차이, 특징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그걸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물은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식물이 갖고 있거나 식물의 독특한 특징, 다른 거랑 구분되는 거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치 그러니까 그래야지 대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선생님 얘는요 식물 뿌리인데요. 얘는 엽록체 없어요. 왜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이 한 개체 내에 뿌리도 있지만 잎도 있고 잎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과 비슷할지 몰라도 잎은 구분이 되지. 이걸로 이 둘을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야 눈을 봐봐 눈을. 저 사람 눈이 좀 다르게 생겼어. 눈이 다르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특징 지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식물은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서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펀자이 균류죠. 이 균류는 진균류라고도 쓰고 그냥 균류라고도 쓰거든요. 균류는 곰팡이 그룹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균류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물과 달리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엽록체 같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구분되잖아. 보세요. 세포 수준에서도 세포벽 없어요. 세포벽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세포벽이 있고 엽록체 갖고 있어요. 얘는 세포벽이 있고 엽록체 없어요. 되잖아요. 구분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생물의 특징들의 대다수들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또한 특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생물의 그룹들을 좀 살펴봤는데 세포 수준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세균, 고세균은 조금만 해요. 그래서 세균, 고세균, 동물, 식물, 곰팡이도 조금만 해요. 그래서 이들의 세포 구조를 배워야 오늘 강의가 끝나겠다. 뭐 이런 얘기지. 목표가 세워야지. 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세포의 서론을 좀 잡아드려 봤고요. 이러한 세포가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달인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건 2번에 있는데 그냥 3번으로 합칠게요. 합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는 2페이지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이런 거 할 거라고.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얘기한 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세포설이죠. 셀 테어리라고 하는 세포설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생물들이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서 세포가 관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세포설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잘 쓰나 해서 저는. 그러니까 세포설에 대해서 쓰라면 이건 잘 쓰시잖아요. 구정 단위는. 근데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세포는 세포로부터만 비롯돼요. 현재 이 지구의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저 깊은 바다 말고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우연히 유기물이 조합돼서 생물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화학 진화가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는 생물은 기존에 있었던 생물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돼요? 그 생물의 대표가 지금 여기서는 세포니까 그래서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분열, 세포가 나뉘어져서 과정으로 이전 세포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설명한 것 이론이라고요. 세포설이. 그래서 세포설에 입각하는
우리가 이제부터 세포를 공부할 거고요. 대부분의 세포의 크기가 되게 작아요. 예. 그래서 세포 크기 제한 원리, 이건 제목을 달리 붙여봤어요. 제가 그냥 이 페이지를 쭉 정리하려고. 원리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러한 생물들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개체가 커지자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예요. 개체가 커지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개체의 크기는 비교적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한히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거죠. 세포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크기는 안 보일 정도로 대부분 작아요. 눈에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죠. 근데 왜?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뭔가 크기를 그러니까 저는 유일하게 아시죠? 여러분들 왜 써니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유행치 있나서 맞는지 모르겠다. 유행 막 바뀌니까 좀 이따가 제가 스타워즈 보고 올게요. 그러면 신판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 써니 시대가 저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중학교 때 유일하게 교복이 없었어요. 딱 교복을 안 입었던 세대가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운이 없게도 교복 한번 입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복, 까만 교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해지는데, 그 딱 중간 시대가 저였어요. 그래서 교복을 못 입어봤네. 그런데 교복은 안 입었지만, 두발 제한 같은 게 있어서 머리 제한. 그래서 머리 길이, 뭐 퍼머 이건 당연히 안 되고 머리 길이. 그러면 이제 저도 학주라고 그랬어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자를 두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치마 길이라던가 스커트 길이나 혹은 머리 길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뭐라 그래? 제한한다 그러죠. 길이를 제한한다. 과연 누가 이거를 제한했을까? 우리는 학생주임이 제한을 했는데 그죠? 여기는 그 제한을 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예, 크기 제한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크기 제한 원리는 뭐냐라고 하면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 문제. 자, 요거 번역어가 참 그렇더라고. 우리 이제 또 서술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될 텐데. 영어로는 surface to volume ratio고요. surface to volume ratio에 다 하이픈이 그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직역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냐면, 부피에 대한, 여러분들 대한이라는 단어가, 분모로 들어가요. 분모로. 그리고, 표면적이 분자로 올라가요. 이거. 그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한 책들을 보세요. 그냥 표면적 대 부피 비 이렇게 쓰죠. 원래 이게 정식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냥 표면적 대 부피 비. 영어를 직역했다고. surface to volume ratio 그냥 이렇게 돼요? 두 것도 다 알아야지 그런 것도. 교과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니까. 그래서 이 값이 감소해요. 이것이 크기 제한 원리라고 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현상을 나중에 동물에서도 한번 또 적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동물 개체에 적용할 때는 크기가 커지는 게 유리한 것처럼 설명해요. 그리고 세포를 설명할 때는 크기가 커지는 게 불리해지는 것처럼 설명해요. 똑같은 원리를 놓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왜 이게 해석이 달라지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포에 있어서의 표면적 대 부피 비에 갖는 의미는 여기서 표면적은 물질 수송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받는 면적이 표면적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제를 들면 참 좋아.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예제 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식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이 없는 사람들이 두리뭉실 얘기를 한다고. 산소요. 산소. 제일 좋은 예제가 산소야. 왜냐하면 산소는요, 그러니까 세포막의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들어와요. 왜냐고요? 산소는 그냥 확산으로 들어오거든.
확산은 그 표면적이 중요하거든, 면적이. 자, 그래서 산소를 예를 듭시다. 이 지구의 생물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산소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산소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산소를 들어오는 표면적의 면적이라고 이게. 그럼 부피는 뭐냐? 이 부피는 산소를 요구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산소를 원해. 나 산소 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피를 다 산소를 채울 만큼 충분한 표면적이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이게. 그래서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 안쪽까지 산소가 못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혹 쪽이나 이런 데 실험하는 거 있잖아. 뭐 그 페노프탈레인 이런 실험 하잖아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진짜 조금 예전 교과서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뭐랄까 스며들 수 있는 것, 즉 묵, 그걸 한천이라 그러죠? 묵 만드는 거. 요즘에 그렇게 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음료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쫀득거리는 거. 그것이 이제 한천인데요. 이 한천은 그물망 같은 구조라,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착 스며들어요. 그걸로 제가 공을 만들었어. 그죠?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세 그룹을 만들었죠. 자, 직경이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직경을 점점점 크게 만들었지? 그런데 이 안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뭘 넣었지?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인데요. 이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일 때는 빨간색을 띠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산성 염기성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지. 그걸 다 넣는 거 여기다가. 그리고 제가 바깥쪽에다가 죄송합니다. 알칼리일 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그렇게 알칼리 물질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 스며들겠지, 그죠? 그 스며드는 면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은 시간 재야죠? 내가 5초 줄게. 뭐 1초 줄게. 1초 줬을 때 얘는 다 색깔이 채워지는데 얘는 딱 조 넓이만큼, 조 면적만큼 색깔이 들어가요. 얘는 이렇게. 같은 시간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요 B급만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었네. 여기 비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커진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다 산소를 공급할 만큼 충분한 표면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불리하다. 예. 그래서 세포는 대부분 작았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부피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급받으려면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작으면 이렇다 이거지. 작으면 돼요? 그럼 근데 이제 또 제가 생물 얘기를 좀 해야지. 원래 이게 오늘 서론이어서 이래. 오늘 이 시간만 이제 서론이야. 요 뒤에는 강론 들어가서 좀 나은데. 생물 공부가 그런 거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생물 공부하다 보면 문제도 그렇고, 뭐냐면 상대적 말을 쓰죠. 그러니까 높다, 낮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식으로. 아니 도대체 뭐가 빨라요? 차라리 그냥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나? 그런 단위는 이제 주로 생태 공부할 때 좀 나와. 근데 그전에는 실험을 안 하면 잘 안 나오지 그게. 좀 가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복잡해서 그런 거지. 사실 실험 자료가 나오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평가를 2개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즉 뭐냐면 A보다 B가 성적이 50% 이상 더 높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50%라고 하는 숫자 값에 너무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5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쪽보다 1.5배 더 많다. 혹은 뭐 2배 더 많다. 그런데 원래 받은 점수가 얘가 10점이야. 100점 만점에. 얘는 20점이야. 뭐 잘한 거긴 하지만 그지? 절대값으로는 과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좀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물론 평가를 상대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절대적인 숫자가 무엇인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 또 많이 길어졌네. 뭔 얘기하겠냐고요? 예제 들어드리겠다고. 예제. 그 예제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부터 해보죠. 세포의 크기가 작은데 그래서 작은 이유는 이 정도가 충분한데 누가 적당했을까요?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당했을까?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원액 세포를 볼게요. 그러니까 세균의 평균 크기를 보게 되면 원액 세포는 세포의 종류고 세균은 생물의 이름이죠. 1에서 10마이크로미터거든요. 직경이. 길이가. 진핵생물은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죠. 예. 진핵세포의 평균이에요. 평균 10에서 100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는 5마이크로 잡고 사실 얘는 1 정도 잡으면 돼요. 얘는 50 정도 잡으면 결국 10배잖아, 10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핵세포는 세균보다 10배 정도 커요. 이렇게 약 10배 정도 큰데 물론 진핵세포도 눈에 안 보이죠. 왜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는 밀리미터 세계예요.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미터 눈금자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저는 요 사이다 읽을 줄 있는데 0.5밀리. 에이, 그거 못 믿지. 우리 눈은 밀리미터의 세계예요. 밀리미터까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진핵도 눈에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이 정도면 만족하냐? 아니죠. 세균이 만족해요. 세균이. 세균 정도는 만족하는데 진핵은 뭐가?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이 불리했을 거라고 봐요. 진핵세포는 자 이제 저 기호로 써볼까요? 부피에 대한 surface, 표면적의 비율. 분모 분자가 원래 이거잖아. 이 값이 낮아 세균보다 그러니까 원핵세포보다 낮아 불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렸다는 걸 뭐 인터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막성 소기관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예측했던 이유는 표면적을 그러니까 부족한 표면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막성 소기관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거를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로 해석을 해주잖아. 이게 뭐냐면 진핵의 기본은 안으로 말아 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게 딱 끊어져 있는데 결국 이게 막이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지. 표면적. 참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더 느낌이 오지 않나? 만약 이걸 바깥쪽으로 뽑아봐. 이것도 표면적이 넓어졌지. 근데 이건 부피도 넓어지죠. 그렇잖아요. 안으로 넣으니까 부피는 그대로인데 표면적은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을 하잖아요. 안으로 막이 중첩되어 들어가면서 막성 소기관이 진화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진핵의 특징을 보면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로 가장 적당한 크기는 세균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써요. 뭐 낮다, 높다 이렇게. 그죠? 값으로 쓸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저렇게 숫자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진핵세포의 특징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거기에 추가해서 진핵세포가 막성 소기관을 발달시킨 이유는 이게 부피를 보세요. 얘는 부피가 얘는 길이가 10배 증가하면 부피는 1000배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그러니까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것도 결국은 일상 화학 반응과 원리가 똑같아서요. 우연한 충돌로 시작해요. 우연한 충돌. 근데 이런 우연한 충돌이 생기려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거의 우주 공간이 된 거야. 막 1000배로 늘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구획화, 즉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질들을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균을 막 여러 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물질 대사의 효율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것이 진핵생물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안 하는 척하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일반 생물학 서론을 해드린 거라고. 근데 그게 세포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렸고, 이 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프로케이틱 셀이랑 유캐리오틱 셀 비교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 그림 차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세균이 굉장히 작구나. 평균 진핵생물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확대돼서 그림을 보다 보면 다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들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핵세포에서 진정세균들 또 진핵세포들의 각각의 세포 구조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물들의 기능적 특징을 연결을 해서 배워보지요. 예, 쉬어가요.